시청자, EU 두 정상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입으로 한국을 인도태평양 첫 파트너라고 부른 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국과 EU 11차 정상회담을 그냥 디지털 통상 협정 하나 체결한 평범한 회담으로 흘려보내신다면 가장 중요한 신호 하나를 놓치시는 겁니다. 주류 언론 헤드라인은 협정 사개 체결, 미래 산업 협력 확대, 이 정도로 끝이에요. 그런데 회담장에서 EU 두 정상이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들어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문 두 개를 먼저 던지겠습니다. 첫째, EU는 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이렇게 빠르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둘째, 인도태평양 첫 안보 방위 파트너라는 표현이 외교 수사가 아니라면 이건 누구를 향한 어떤 신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질문을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표면에서는 회담장에서 무엇이 합의됐는지, 동기에서는 EU가 지금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결과에서는 이 회담이 한국 사회 내부에 어떤 변화를 공식화한 것인지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회담 직후 던진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은 유럽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다. 이 closer SE라는 단어가 EU 집행위원장 입에서 한국을 향해 공개석상에서 나온 적이 윤 정부 5년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가 오단 입었다고 한마디 못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6월 그날 새벽 갑자기 다들 옷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다시 인정받았다는 공식 신호예요. 그것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 입에서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보세요. 조중동 보도 한번 펴보세요. 디지털 통상 협정 정도로 한 줄, 미래 산업 협력 한 줄, 이걸로 끝이에요. 한겨레나 경향 보도와 헤드라인 길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같은 회담을 다루는 매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분량과 톤이 다릅니다. 지상파 전용 뉴스만 보고 계셨다면 이 그림은 절대 안 보입니다. 오늘 같이 따라가 볼 길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표면. 11차 한 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개 협정과 인도태평양 첫 안보 방위 파트너 지위의 실질이 무엇인지. 둘째, 동기. EU는 왜 지금, 왜 이재명 정부에게 왜 첫이라는 단어를 골랐는지. 셋째, 결과. 한국이 6개월 만에 어떻게 신뢰를 회복했고 그게 한국 사회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12.3 그날 밤 외신 헤드라인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선조 위주 피난길 그림이 떠오르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한 나라가 한번 무너지면 그 신뢰 다시 짓는데 평균 몇 년이 걸리는지 외교사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6개월 안에 끝낸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표면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큰 줄기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비밀정보 보호협정 협상 개시입니다. 영어로는 Security of Information Agreement. 쉽게 말하면 두 나라가 군사나 정보, 산업 기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식 채널로 주고받을 수 있는 법적 자물쇠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맹관계에서 이 자물쇠가 풀려야 그 다음 단계인 공동방위협력이나 첨단 기술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이 자물쇠가 없으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진짜 중요한 정보는 못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인도태평양 국가 중에서 EU와 이걸 추진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도 호주도 인도도 아직 못한 일을 한국이 먼저 한 거예요. 둘째, 디지털 통상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과 서명,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의 공동 형성, 이런 게 이 협정의 뼈대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EU는 한국에게 중국, 미국에 이은 세 번째 교역 대상이고 투자 파트너로는 1위 국가예요. 이 협정이 결국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데이터 경제의 표준 게임에서 한국과 EU가 한 편이 됐다는 뜻입니다. 누가 데이터 룰을 짜느냐? 이게 21세기 무역의 핵심인데 그 룰 짜는 자리에 한국이 들어간 거예요. 셋째, 승객 예약 자료 전송 협정도 타결됐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거 무게가 다릅니다. 마약, 총기, 테러 같은 초고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EU 국적 항공사의 승객 자료를 한국 세관이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EU가 한국의 정보 처리 시스템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자기들 기준에 맞다고 공식 인정했다는 거예요. EU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서 한국이 통과한 겁니다. 넷째, 미래산업 분야 협력입니다. AI, 양자기술, 탄소중립, 그리고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소형 원자로 SMR 분야예요. 특히 SMR 협력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EU의 탈탄소 전략과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핵심 영역인데 그 영역에서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와 캡코가 선두권에 있다는 사실을 EU가 공식 인정한 거예요.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세계 최대 혁신 프로그램에 한국이 작년에 가입했고 2028년 시작되는 차기 프로그램까지 연속 참여가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게 있는 한 문장은 따로 있어요.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EU와 안보 방위 협정을 체결한 인도 태평양 첫 파트너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다. 이 한 문장의 무게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왜 일본이 아니었을까요? 일본도 EU와의 관계는 깊죠. 그런데 일본은 헌법 구조제약과 의회 내 정치 사정 때문에 안보 방위 협정까지는 못 갑니다.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는 AUKUS로 미국, 영국에 이미 묶여 있어서 EU 입장에서는 독자적 인도태평양 파트너 카드로 쓰기 어렵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와 중국 양쪽에 거리를 두면서 외교하기 때문에 EU 입장에서 신뢰 안전판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거법으로 따져보면 결국 한국이 EU의 가장 합리적인 첫 선택지였던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어요.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은 한국과 EU를 가리켜 서로 신뢰하는 전략적 의호국, 친구, 동반자라는 세 단어를 한꺼번에 썼습니다. 이세탄노 조함, Trusted Strategic Ally, Friend, Partner. 이게 EU가 한국, 중국, 일본 3국 중 누구에게도 이렇게 동시에 쓴 적이 없다는 점, 외교가에서 조용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외교 분석가들은 윤 정부 시기 EU 측 발언 톤과 비교해봐도 무게가 다르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요. 한번 끊어진 신뢰는 다시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인데 이번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짧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U가 이렇게 한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진짜 이유, 그건 한국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재명 대통령 외교 잘했다, EU가 한국 인정했다 결론 같죠? 근데 사실은요, 이 그림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U가 한국에 손을 내민 진짜 이유는 EU 자신이 지금 외교적으로 가장 외로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EU가 받고 있는 압박 한번 보세요. 관세 문제, 네이토 방위비 분담금, 우크라이나 지원 부담, 무역 마찰. 미국이 동맹이었던 지난 8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압박을 EU가 지금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미국에만 기댈 수 없는 구조로 떠밀린 거예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중견국 파트너가 절실해진 겁니다. 여기에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이 회담 자리에서 직접 한마디 던졌어요. 북한 군인이 현재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참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EU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이상 동쪽 전장과 서쪽 전장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에요. 인도 태평양 안보와 유럽 안보가 한 줄로 묶였다는 공식 선언이고 그 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인정입니다. 북한 정보, 러시아 무기 거래, 중국 변수, 이 세 가닥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정보 자산을 가진 인도 태평양 국가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EU가 한국에 손을 내민 건 호의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이번에는 한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외교의 진짜 모습이 이런 겁니다. 호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로 움직이고 그 이해관계가 한쪽으로 기울 때 그 자리에 있는 나라가 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그 계산의 답이 됐을까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은 외교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나라
후보였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EU가 한국에서 본 가치를 들여다보면 한국 국민이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해냈는지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EU가 한국에서 본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산업기술 보안성이에요. 반도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EU는 EU 칩스 액트라는 자체 반도체 자립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략에서 가장 큰 외부 파트너가 한국입니다. 그 다음 배터리 2차 전지, 유럽 전기차 산업의 미래가 한국 배터리 3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의 손에 사실상 달려 있어요. 폰데어 라이언이 직접 언급한 SMR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KAERI 기반으로 SMR 상용화에서 세계 선두권에 있고요. 핵심 광물 접근성, 이것도 한국의 광물 외교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호주, 아프리카 라인이 EU와 보안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정치적 신뢰성의 회복입니다. 6개월 전 외신 매체들이 한국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민주주의 위기를 겪는 국가, 이렇게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같은 매체들이 한국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한 국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 평화로운 정권 이양, 시민사회의 헌정 질서 회복, 이 일련의 과정이 EU 입장에서는 한국을 위기를 겪고도 헌정 질서로 돌아온 첫 사례로 만들어준 거예요. 동남아, 인도, 동유럽의 신흥 민주국가들에게는 한국이 모델이 됐고요. EU 입장에서는 한국과 손을 잡으면 그 모델 효과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던 겁니다. 세 번째는 안보 신호 능력이에요. 한국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라는 사건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입장을 정리한 국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정부 시기 사실상 무기 제공 논란을 벗어나 재건 지원과 인도적 협력 중심으로 노선을 정리했습니다. EU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파트너죠. 강경하지도 않고 회의적이지도 않은 균형감 있는 파트너.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외교는 정권 따라 톤이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데 윤 정부 시기 EU 측 발언과 이번 발언을 외교 분석가들이 비교해보면 톤의 무게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정부 시기 한국과 EU 관계는 가치 외교라는 단어를 강조했지만 실질 협정 진척은 더딘 패턴이었어요. 12.3 직후 EU의 공식 입장은 어땠을까요?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그 거리감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같은 회담을 두고 매체마다 보도 무게가 다릅니다. 조중동 계열 보도 한번 보세요. 분량은 짧고 헤드라인은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정도예요. 외교 성과라는 표현 자체를 회피합니다. 같은 회담을 한겨레와 경향이 어떻게 다루는지 비교해 보시면 같은 사건을 다른 매체들이 다르게 보도하는 패턴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요. 매번 이래요. 이 톤 차이는 우연일까요? 비슷한 메시지가 비슷한 시점에 같은 계열 매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오는 패턴, 이게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동맹 식권식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EU를 고른 건 단순한 의전 문제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한국 대통령의 첫 순방은 미국 아니면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EU를 첫 번째로 둔 거예요. 무슨 신호일까요?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대면하기 전에 다자주의 진영을 먼저 결속한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일본과 미국에도 보내는 메시지예요. 한국은 양자 압박만으로 다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사마의 같은 인내심이 필요한 외교 국면이에요. 트럼프가 먼저 패를 꺼내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자 진영을 먼저 묶어두는 것, 이게 진짜 외교수입니다. 이 그림이 굳어지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느냐? 결국 한국 국민이에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 모든 게 단지 외교 게임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어떤 회복을 EU가 공식 인정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정확히 뭡니까? 단순히 협정 4개 체결한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EU 두 정상이 같은 자리에서 인도 태평양 첫 파트너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쓴 이유를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신호라면
이 신호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EU가 한국을 첫 번째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려놓은 거예요. 이 한 문장만 보셔도 됩니다. 12.3 이전 한국은 이미 EU의 핵심 인도 태평양 파트너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2.3 사태로 그 자리에서 잠시 밀려났어요. 그 6개월 동안 일본과 호주가 잠시 그 자리를 채우는 듯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외신 분석들도 그 방향으로 흘렀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EU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원래 자리로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이건 외교 성과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공식 확인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한국 국민이 12.3을 겪고도 헌정 질서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걸 EU가 본 거고 그걸 인정한 거고 그걸 다시 첫 번째 자리로 표현한 거예요. 서울에 본 보신 분들이라면 그 영화 끝나고 나서 한 가지 분명하게 남는 게 있을 거예요. 한국 시민은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한 번 뺏긴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 EU가 본 것도 정확히 그 장면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 왜 EU가 이렇게 빨리 손을 내밀었을까? 그 진짜 답이 여기에 있어요. 외교 의뢰가 아닙니다. 정치 거래도 아니에요. 한국 시민이 만들어낸 6개월의 회복을 EU가 공식 문서화한 겁니다. 이걸 좀 넓혀서 봅시다. 6개월의 회복이 한국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외교사적으로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한 나라의 국제 신뢰가 무너졌다가 6개월 만에 공식 복귀한 사례 흔하지 않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브라질이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룰라 정부로 넘어간 후 EU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1년 이상이 걸렸어요. 트럼프 1기 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과 EU 관계가 회복되는데도 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그것도 빠른 편이라는 평가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6개월은 시민사회가 헌정 질서를 작동시킨 속도예요. 외교사에서 거의 드문 속도입니다. 그리고 의외의 자산이 하나 생겼어요.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 위기를 시민이 막아낸 살아있는 사례가 됐습니다.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의 신흥 민주국가들에게 한국이 모델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외교 자원이 됩니다. 앞으로 EU나 미국이 신흥 민주국가들과 협력할 때 한국 사례가 표준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외교에서 사례 보유국이 된다는 건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 자산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같이 따라옵니다. 세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직접 협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EU 카드를 손에 쥐었지만 미국과의 양자 협상은 별개의 게임이에요. EU와 손잡았다는 사실이 트럼프 협상에서 어떤 카드로 쓰일지 이게 다음 단계의 진짜 시험입니다. 둘째, 일본과의 거리 조절 문제예요. EU가 한국을 인도태평양 첫 파트너로 부른 것이 일본에게 어떤 의미로 익힐 것인가. 양국 관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시작됐어요. 셋째, 중국 변수입니다. 중국이 한 EU 관계 강화를 어떻게 읽을지가 중요해요. 사드 배치 당시 한알령 같은 경제 보복 압박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EU와의 협력이 그 압박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번 회담의 또 다른 무게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우리 국민에게는 뭐로 떨어집니까? 외교라는 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결국 일자리와 기술과 산업으로 떨어져요. 디지털 통상 협정은 한국 중소 중견 IT 기업의 유럽 시장 진입 비용을 낮춥니다. SMR 협력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캡코 같은 국내 원자력 산업의 인력 수요를 늘리고요. 핵심 광물 협력은 LG와 SK 같은 배터리 업계의 공급망 안정에 직결됩니다. 외교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일자리에 떨어집니다. 한 EU 관계는 1963년부터예요. 박정희 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60년 약속입니다. 그 60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가 한 번의 사태로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다시 오프닝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EU 두 정상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입으로 한국을 인도태평양 첫 파트너라고 부른 게 우연이냐? 우리는 이렇게 물었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EU의 계산과 한국의 회복과 60년 신뢰의 누적이 한 점에서 만난 결과예요. 그런데 이 회담이 우리에게 진짜로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3
그날 밤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 기억하시나요? 그분들이 만든 그림이 결국 6개월 뒤 브뤼셀에서 EU의 공식 인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환영이 아니라 안도였어요. 한국이 정상 국가로 돌아왔다는 안도, 그리고 그 안도는 시민이 만든 거예요. 정치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날 밤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EU가 그걸 6개월 뒤에 공식 문서로 확인해 준 겁니다. 외교회담 결과 안에 그 감각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EU가 한국을 첫 번째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다시 첫 번째 자리로 돌려놓은 겁니다. 1987년 그 육골의 모습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번 무너졌다가도 시민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장면을 EU가 이번에 본 거고, 그 장면이 11차 한 EU 정상회담의 진짜 배경이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예요. 생각해 보세요. EU와의 관계는 회복됐어요. 그런데 회복된 신뢰는 다시 시험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외교의 잔인한 면이에요.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협상, 일본과 중국의 다음 수, 그리고 국내 보수 진영이 이 외교 성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헛발질로 흠집내려 시도할지, 이 세 갈래가 곧 동시에 한국 외교를 시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의 성공은 끝점이 아닙니다. 더 큰 시험의 출발점이에요.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짓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다시 짓고 나면 더 단단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단함이 진짜인지는 다음 위기 때 확인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위기 때 한국이 다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국면, 그러니까 트럼프 직접 협상이 시작될 때 어떻게 풀려가는지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시 첫 번째 자리로 돌아온 한국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 답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